시어머니가 임신한 며느리의 배를 남편이 보는 앞에서 걷어찼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엄마, 잘했어. 쟤는 저렇게 다뤄야 돼. 저는 말없이 침실로 들어가 돈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이래야지. 다음번에 또 월급 안 내놓으면 그땐 죽을 줄 알아. 시어머니는 봉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봉투 안을 들여다본 시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김 여사는 남의 집 창가에 서서 자신의 아들 민준이 저 여자 서연을 끌어안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깡마르고 볼품없는 데다 늘 죄 지은 사람 같은 표정을 하고 다니는 애. 어디 중소기업에서 쥐꼬리만 한 월급 받는 계약직 사무원이라고 했지. 부모님은 대전에 사는데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지낸다더군. 한마디로 근본 없는 애였다. 그런데 이제 그 근본 없는 애가 김 여사가 20년간 허리띠 졸라매서 마련한 이 아파트에 살게 될 것이다. 민주는 지난 4월 결혼하겠다고 통보했다. 반년 전 무슨 회식 자리에서 만났다고 했다. 김 여사는 처음부터 직감했다. 저 여자는 우리와 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남편 없이 혼자서 가족을 책임지는 게 어떤 건지, 악착같이 아들 하나만 보고 모든 걸 희생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애였다. 엄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요? 지난 5월 결혼을 좀 미루는 게 어떻겠냐고 넌지시 떠보았을 때 민준이 말했다. 서연 씨, 착하고 조용한 사람이에요. 같이 있으면 편해요. 편하다고. 김 여사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당연히 편하겠지. 시키는 대로 조용히 따르고 말대꾸 한 번 안 하니까.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런 조용한 것들이 자기 속셈이 다 있기 마련이다. 처음에는 순한 양처럼 굴다가 나중에는 남자를 제멋대로 휘두르려 하지. 엄마한테서 아들을 빼앗고 가족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들. 결혼식은 6월에 조촐하게 치러졌다. 하객은 30명 남짓. 신부 측에서는 부모님만 참석했다. 그들은 저녁 내내 구석에 앉아 있다가 식이 끝나자마자 택시를 타고 가버렸다. 김 여사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친부모마저 외면할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닌가? 신혼부부는 도시 외곽의 작은 빌라에 자리를 잡았다. 김 여사가 격리로 30년간 일하며 받은 퇴직금으로 마련한 집이었다. 민준이 23살이 되자마자 바로 아들 명의로 해주었다. 자기처럼 새빵살이로 고생하지 말고 아들은 자기 집에서 시작하게 해주고 싶었다. 물론 그때는 3년 뒤에 생판남인 여자가 이 집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결혼 첫 달부터 김 여사는 아들네 집에 제집 드나들듯 했다. 신혼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내 아들 민주는 잘 지내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확인해야 했다. 서연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차를 내오고 과자를 내왔다. 민주는 중소기업 기술자로 일하며 하루 종일 회사에 있었다. 월급은 300만 원. 이 동네에서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다. 김 여사는 서연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았다. 손놀림이 서툴고 동작 하나하나가 어설펐다. 창틀에는 먼지가 쌓여 있고 가스레인지에는 기름때가 껴 있었다. 부엌 구석에는 아무도 치우지 않은 신발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군. 엄마라는 사람이 기본도 안 가르쳤어. 서연아, 창틀 좀 닦아야겠다. 먼지가 1cm는 쌓였네. 그녀는 일부러 손가락으로 창틀을 쓱 훑어 보이며 말했다. 서연은 얼굴이 빨개져서 행주를 가져와 말없이 창틀을 닦았다. 김 여사는 창틀에 몸을 구부린 며느리를 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처음부터 길을 죽여놔야 한다.
누가 이 집의 주인이고 누가 잠시 머무는 손님인지 똑똑히 알려줘야 했다. 한 달 뒤, 김 여사는 아예 매일같이 아들 집을 찾았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 날 때마다 갔다. 이제 은퇴해서 시간도 많았다. 하나뿐인 아들이니 잘 챙겨야 했다. 민주는 보통 회사에 있었고 서연은 집에 있었다. 서연은 교대 근무라 이틀 일하고 이틀 쉬었다. 월급은 220만 원. 그야말로 푼돈이었다. 김 여사는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들어갔다. 이 집 열쇠가 있었으니까. 자기가 번 돈으로 산 집이고 아들 결혼 전에 가구도 다 채워 넣었다. 내 집에 들어가는데 굳이 초인종을 누를 필요가 있나? 서연은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다. 문을 열어주고 시어머니를 안으로 들인 뒤 차를 권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알 수 있었다. 차가운 눈빛, 억지 미소, 마지못해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게 김 여사를 화나게 했다. 아들에게 집을 사주기 위해 30년간 허리가 휘도록 일한 자신이 왜 이런 가식적인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와서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것을 고마워하지 않는가? 저녁 준비는 했니? 김 여사는 오후 5시에 부엌으로 들어서며 물었다. 아직요, 어머님. 민준이 곧 퇴근할 텐데. 이제 시작하려고요. 이제. 지금이 벌써 5시야. 남편은 배고픈 채로 퇴근할 텐데. 넌 이제 시작한다고. 대체 하루 종일 뭘 한 거니? 3시까지 일했어요. 그래서 뭐. 2시간이나 지났잖아. 2시간이면 김치찌개도 끓이고 계란말이도 만들겠다. 나는 내 나이 때 8시간씩 공장에서 일하고 와서도 집안일 다 하고 애도 혼자 키웠어. 서연은 말없이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다. 김 여사는 냉장고 문을 열어 냉동 만두를 보았다. 내 아들한테 이런 냉동식품을 먹일 셈이야. 우리 집 냉동실에 직접 만든 만두 있는데 가져다 줄게.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가 뭘 알아서 해? 넌 요리도 못하잖아. 어제 계란 프라이 하는 거 봤는데 아주 죽을 쓰더구나. 민준이야 말없이 다 먹었지만 내 눈은 못 속여. 내가 30년 동안 걔를 먹여 키웠어. 걔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서연은 계속 침묵했다. 그 침묵이 김 여사의 신경을 건드렸다. 왜 변명하지 않는 거지? 왜 자기가 좋은 주부라는 걸 증명하려 하지 않는 거지? 그저 벽만 쳐다보고 서 있다니. 속으로는 분명 저 늙은이가 또 와서 트집 잡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김 여사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이건 트집이 아니라 도움이었다. 며느리에게 인생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남편을 내조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서연은 고마워할 줄을 몰랐다. 가을이 되자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다. 김 여사는 느낄 수 있었다. 민준의 전화가 뜸해졌다. 전에는 매일 전화해서 엄마, 별일 없으시죠? 건강은 괜찮으세요? 하고 묻던 아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사나흘씩 연락이 없었다. 분명 저 여자가 아들을 조종하는 게 틀림없었다. 귓가에 대고 시어머니가 귀찮다고 속삭였을 것이다. 어느 날 저녁 김 여사는 예고 없이 찾아갔다. 그냥 확인차. 민주는 집에 있었고 서연과 저녁을 먹고 있었다. 식탁에는 소시지 볶음과 밥이 전부였다. TV는 시끄럽게 켜져 있었다. 서연은 잠옷 차림에 머리는 부스스했다. 어머님 오셨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말했다. 김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른이 왔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서 계속 밥을 씹고 있다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엄마 왔어. 민준 역시 일어나지 않고 손만 흔들었다. 앉아서 같이 저녁 먹어. 김 여사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식탁을 훑어보았다.
비닐 식탁보는 기름으로 얼룩져 있고 싱크대에는 더러운 그릇들이 쌓여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타버린 프라이팬이 놓여 있었다. 또 돼지우리네. 그녀는 들으라는 듯 말했다. 엄마, 괜찮아. 민준이 피곤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저녁 먹고 치울 거야. 저녁 먹고? 왜 먹기 전에 안 치우는데? 먹고 바로 치우면 어디 덧나. 내가 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민준아, 엄마, 그만 좀 해. 뭘 그만해. 내 집에서 내가 말 한마디도 못해. 이거 내 집이야. 내가 30년 동안 허리 부러져라 일해서 산 집이라고. 그런데 난 지금 내 작은 원룸에 혼자 처박혀 있고 너희는 여기서. 서연이 일어나 식탁 위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김 여사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래, 속이 부글부글 끓겠지. 신경질 나겠지. 잘됐다. 신경질 좀 나봐야지. 자기가 이 집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지. 엄마, 식사는 하셨어? 민준이 화제를 돌리며 물었다. 먹었어. 내가 알아서 차려 먹었지. 누가 나한테 밥 차려줄 사람이나 있나. 노골적인 암시였다. 김 여사는 서연이 반응하기를, 뭐라고 한마디 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말없이 설거지만 할 뿐이었다. 그때 김 여사는 다른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다. 돈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었다. 어떤 며느리라도 누가 위인지 깨닫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처음에는 약값으로 5만 원을 달라고 했다. 민주는 무슨 약인지 묻지도 않고 바로 주었다. 일주일 뒤에는 식료품비로 10만 원을 달라고 했다. 연금이 적어서 다음 달까지 버티기 힘들다고 했다. 민주는 또 돈을 주었다. 서연은 옆에 앉아 침묵했지만 김 여사는 보았다. 굳게 담은 입술, 찌푸린 미간. 민준이 엄마를 돕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다. 욕심쟁이, 자기 이불만 챙기고 남편 돈은 전부 자기가 가지려는 속셈이다. 한 달 뒤 김 여사는 공과금으로 30만 원을 요구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며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식탁만 내려다보며 말이 없었다. 엄마, 우리도 지금 돈이 좀 빠듯해. 화장실 수리하려고 돈 모으고 있단 말이야. 수리, 화장실. 김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그럼 내 엄마는 더운 물도 못 쓰고 살란 말이니. 관리비가 엄청나게 나왔어. 낼 돈이 없다고. 너희는 여기서 수리할 궁리나 하고 나는 추위에 떨면서 살고 있는데. 민주는 한숨을 쉬며 지갑을 꺼냈다. 30만 원을 세어 건넸다. 김 여사는 돈을 받아 가방에 넣었다. 그녀가 나갈 때 곁눈질로 서연이 자신을 무거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그래, 그렇게 쳐다봐라. 어디 한번 실컷 쳐다봐. 가을이 되자 김 여사는 깨달았다. 돈이 부족했다. 연금만으로는 살 수가 없었다. 한 달에 60만 원 남짓. 이건 장난이었다. 공과금으로 절반이 나가고 남은 30만 원으로 식비, 약값, 옷값을 해결해야 했다. 어떻게 이걸로 산단 말인가? 그녀가 이런 삶을 원했던 건 아니었다. 남편이 죽은 뒤 그녀는 일하고 또 일하며 혼자 아들을 키웠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가 돈 없이 지내고 민준과 저 서연이라는 애가 그녀의 아파트에서 수리할 돈이나 모으고 있는 게 과연 공평한가? 아니, 불공평했다. 김 여사는 더 자주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10월에는 치과 치료비로 50만 원. 민준은 마지못해 주었다. 그때 서연이 뭐라고 말하려 했다. 민준 씨, 어쩌면. 하지만 민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서연아, 시작도 하지 마. 엄마 혼자 힘들게 사시잖아. 11월에는 보일러 교체비로 70만 원. 민주는 또 돈을 주었다. 서연은 부엌에 앉아 침묵했지만 두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김 여사는 그것을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래, 거의 다 왔어. 곧 폭발할 거야. 폭발하면 민준에게 보여줄 수 있다. 내 아내가 얼마나 악독한 여자인지, 시어머니를 존중하지 않고 돈을 아까워하며 아들을 친어머니에게서 떼어놓으려 한다고. 12월 초, 김 여사는 서연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아들 집에 더 자주, 때로는 하루에 2번씩 찾아갔다. 서연은 차갑게 그녀를 맞았지만 여전히 침묵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서연에게 새 옷이 생겼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딱 봐도 싼 물건은 아니었다. 가을 재킷은 분명 10만 원은 넘어 보였고 가죽 부츠는 적어도 30만 원은 되어 보였다. 어디서 돈이 났을까? 민주는 어머니의 질문에 서연이 세일할 때 샀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믿지 않았다. 그렇게 파격적인 세일은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았다. 그렇다면 서연에게 돈이 있다는 뜻이다. 민준이 일하고 자기에게 돈을 주는 동안 몰래 돈을 숨기고 있다는 뜻이다. 김 여사는 더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다. 서연이 없을 때 집에 와서 집안을 둘러보고 뒤지고 옷장, 서랍장, 선반을 확인했다. 어느 날 그녀는 침실 옷장을 열고 위쪽 선반에 낡은 신발 상자가 있는 것을 보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거다.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어 있었다. 김 여사는 봉투를 꺼내 손의 무게를 재보았다. 안에 무언가 많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열어보지 않았다. 확인하지 않고 그냥 상자를 제자리에 놓고 옷장을 닫은 뒤 집을 나섰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확신했다. 서연이 돈을 모으고 있다. 큰 돈을, 그리고 남편에게 주지 않고 있다. 가족에게서 숨기고 있다.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는 뜻이다.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더 나쁘게 민준과 상의도 없이 자기 멋대로 어딘가에 투자하려는 속셈일지도 모른다. 김 여사는 집에 돌아와 부엌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분노로 손이 떨렸다. 민준이가 마지막 남은 돈까지 엄마한테 주는 동안 저녀는 돈을 모으고 있어. 저 못된 것이 자기 비상금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분명 민준을 버리고 모든 걸 챙겨서 도망갈 생각일 것이다. 조용한 것들이 다 그렇다. 순한 양인 척 하다가 나중에 이빨을 드러낸다. 행동해야 한다. 저 여자의 발밑을 무너뜨려야 한다. 민준에게 저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다음 날 저녁, 김 여사는 다시 아들 집으로 갔다. 민준도 서연도 집에 있었다. 저녁을 먹고 있었다. 또 그 형편없는 소시지와 파스타. 김 여사는 식탁에 앉아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민준아, 할 얘기가 있다. 무슨 얘기 엄마? 돈 얘기.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김 여사는 그녀의 시선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민준아, 엄마가 너무 힘들다. 연금은 쥐꼬리만 하고 공과금의 약값은 비싸고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도움이 필요해. 꾸준한 도움이. 엄마, 우리가 돕고 있잖아요.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씩 돕는 거. 그걸로는 부족해, 민준아. 더 필요해. 매달, 적어도 100만 원은 있어야 제대로 살 수 있겠어.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은 포크를 든 채로 얼어붙었다. 엄마, 우리 그런 돈 없어요. 어떻게 없어? 넌 300만 원 벌고 쟤는 220만 원 벌잖아. 합치면 한 달에 520만 원이야. 100만 원은 5분의 1도 안 되잖아. 엄마, 우리도 공과금 내고 식비 들고 냉장고 할부금도 있고 교통비, 옷값도 옷값. 그러고 보니 내 아내 새 재킷 입은 거 봤다. 꽤 비싸 보이던데.
서연은 천천히 포크를 접시 위에 내려놓았다. 어머님, 그거 세일할 때 산 거예요. 그래, 물론 세일이겠지. 김 여사는 비웃었다. 그럼 그 세일할 돈은 어디서 났는데? 혹시 따로 모아둔 거 아니야? 우리 민준이랑 나는 마지막 남은 돈까지 탈탈 털어 쓰고 있는데 넌 혹시 숨겨둔 거라도 있는 거 아니냐고.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김 여사는 그것을 보고 깨달았다. 전곡을 찔렀군. 숨겨둔 돈이 있어. 그리고 지금 그게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숨기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거짓말, 네가 거짓말하는 거 다 보여. 넌 뭔가 가지고 있고 가족들한테 숨기고 있어. 어머님, 그건 어머님이 상관하실 일이 아니에요. 식탁 위로 무겁고 날카로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주는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김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다.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넌 내 아파트에 살고 내 집에서 밥 먹고 내 가구를 쓰면서 내 아들 돈을 숨기고 있어. 이건 아주 많이 내 상관이야. 어머님 집밥이요. 서연이 갑자기 날카롭게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또렷했다. 우리가 다 사서 먹어요. 우리 돈으로 살고 어머님 돈으로도 살죠. 매주 돈을 달라고 하시니까요. 김 여사는 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못된 것이 감히 자신에게 대꾸했다. 민준 앞에서 감히 진실을 말했다. 닥쳐. 김 여사는 소리쳤다.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민준아. 쟤한테 닥치라고 해. 민준은 침묵했다. 김 여사는 그를 돌아보았다. 민준아, 쟤가 나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들었어? 네 아내가 네 엄마한테 막말하는 걸 그냥 둘 거야? 민준은 눈을 내리깔았다. 엄마, 그만 좀 해요. 우리 싸우지 말자고요. 싸우지 말자고. 누가 시작했는데. 나는 좋게 얘기하러 왔는데. 쟤가 나한테 막말하잖아. 서연이 식탁에서 일어섰다. 어머님, 저는 막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매일 여기에 오시고 계속 돈을 요구하시고 제가 어떻게 청소하는지, 뭘 요리하는지, 뭘 입는지 다 확인하시잖아요. 저 지쳤어요. 우리 둘 다 지쳤다고요. 김 여사는 아들을 보았다. 민준아, 너도 네 엄마 때문에 지쳤니? 민준은 말이 없었다. 민준아, 내가 묻고 있잖아. 엄마.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엄마, 근데 정말 조금만 덜 오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신혼인데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김 여사는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 그녀의 민준이가 하나뿐인 아들이, 그녀가 평생을 바쳐 살아온 이유가 저 여자의 편을 들었다. 알겠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그래, 공간이 필요하시다. 장가 가더니 이제 엄마는 필요 없다. 이거지.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었어. 바로 그런 뜻이었지. 김 여사는 가방을 움켜쥐었다. 알았다. 나 혼자 어떻게든 살아볼게. 늘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민준아, 이 아파트는 내 거야. 내가 받은 거고 내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누가 널 키웠고 누가 너한테 모든 걸 줬는지 잊었다면 내가 다시 기억나게 해줄게. 그녀는 돌아서서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집으로 가는 내내 김 여사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어떻게 감히 전현 편을 들 수가 있어. 평생을 아들에게 바쳤다. 남편 없이 키웠고 모든 돈을 아들에게 썼고 대학 등록금을 내주고 옷을 사주고 아파트를 마련해줬는데 이제 와서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라고. 아니, 이대로는 안 된다. 김 여사는 집에 와서 부엌에 앉아 생각하기 시작했다. 더 강하게 나가야 해. 민준이에게 저 서연이라는 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돈을 숨기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저것들의 결혼 생활을 망가뜨려야 해. 내 아들을 되찾아야 해. 그리고 그녀는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김 여사는 다시 아들 집을 찾았다. 이른 아침, 민준이 이미 출근한 뒤였다. 서연이 문을 열고 시어머니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님, 민준 씨 집에 없어요. 알아, 너한테 온 거야. 서연은 말없이 그녀를 들여보냈다. 김 여사는 부엌으로 들어가 앉았다. 우리 어른답게 얘기 좀 하자. 서연은 문가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무슨 얘기요? 돈 얘기. 네가 숨겨둔 그 돈 말이야. 서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팔꿈치를 너무 세게 잡아서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다. 저는 숨기는 돈 없어요. 거짓말. 내가 옷장 속 상자를 봤어. 거기에 봉투가 있는 것도 알아. 내가 돈을 모으고 있다는 거. 많은 돈을 모으고 있다는 것도 안다고. 서연은 침묵했다. 얼마나 모았어? 300만 원, 500만 원? 침묵.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민준이 몰래 그걸 숨기고 있다는 거지. 민준이가 마지막 남은 돈까지 자기 엄마인 나한테 주는 동안 넌 도망갈 자금을 모으고 있었던 거야. 도망갈 자금이 아니에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학원비예요. 회계학원에 다니고 싶어서요. 돈 더 잘 버는 직장을 구하고 싶어서요. 김 여사는 비웃었다. 학원비. 잘도 둘러대네. 민준이는 알아. 아니요. 왜? 알았다면 어머님께서 어떻게든 그 돈을 뺏어갈 이유를 찾으셨을 테니까요. 바로 그거였다. 진실. 마침내 이 못된 것이 진짜 속내를 드러냈다. 그녀는 민준도 그의 어머니도 믿지 않는다.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자. 김 여사는 일어섰다. 그 돈 오늘 당장 내놔. 안 그러면 내가 민준이한테 네가 몰래 돈 모으고 있다고 다 말할 거야. 널 버리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할 거고. 걘 날 믿을 거야. 늘 그랬으니까. 그러면 넌 아무것도 없이 남게 되겠지. 남편도 돈도 머리 둘 곳도 없이. 서연은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안 드릴 거예요. 내놔. 안 돼요. 김 여사는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내 말 못 들었어. 이년아, 내놓으라고 했다.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나가주세요, 어머님. 바로 그때 김 여사는 깨달았다. 이 여자애에게 교훈을 줘야 한다.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그녀는 서연의 어깨를 잡고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네가 감히 내 집에서 날 쫓아내.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이 집 주인이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이 벗어나려 했지만 김 여사는 꽉 잡고 있었다. 이거 놓으세요. 돈이 어디 있는지 말하기 전까지는 안 놔. 놓으시라고요. 서연이 갑자기 몸을 비틀었다. 김 여사는 균형을 잃었다. 서연은 벽 쪽으로 비틀거리며 물러나 한 손으로 배를 감쌌다.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김 여사는 멈칫했다. 너 왜 그래? 서연은 말없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뭐냐고 묻잖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 여사는 자세히 보았다. 서연은 배를 감싸고 서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이 스쳤다. 너 임신했니?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아니, 거짓말하지 마. 내가 보니까 임신했어. 몇 주인데? 서연은 말이 없었다. 몇 주냐고 묻잖아. 8주요. 김 여사는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임신했다고. 인연이 임신했어. 그리고 민준이는 보아하니 모르는 것 같았다. 알았다면 벌써 말했을 것이다. 기뻐하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을 것이다.
민준이는 알아? 아니요. 왜? 말하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돈을 너무 자주 요구하셔서 좀 기다리려고 했어요. 김 여사는 비웃었다. 알겠다. 그럼 넌 돈뿐만 아니라 애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네. 대단한 며느리 납셨다. 정말 말할 거예요. 단지 지금이 아닐 뿐이에요. 말하겠지. 당연히 말하겠지. 그동안 가족 돈이나 빼돌리고 도망갈 계획이나 세우면서 말이야. 도망갈 계획 같은 거 안 세워요. 세우고 있어. 그리고 난 그걸 못 봐. 내가 민준이한테 다 말할 거야. 돈 얘기. 네가 임신 사실을 숨긴 거. 네가 걔를 믿지 않는다는 것까지 전부 다. 그럼 걔가 널 쫓아낼 거야. 자기 손으로 직접. 서연은 천천히 몸을 바로 세웠다.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피로감뿐이었다. 마음대로 하세요. 어머님. 전 상관없어요. 그 평온함, 그 체념이 갑자기 김 여사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두려워하지 않아. 이 못된 것이 두려워하지 않아. 민준이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임신했으니까 자기는 이제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길바닥에 나앉게 되면 어떻게 노래를 부를지 한번 보자고. 김 여사는 쏘아붙이고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남은 하루 종일 그녀는 계획을 다듬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해. 민준이가 자기 아내의 진짜 얼굴을 보게 만들어야 해. 그녀가 막말하고 스캔들을 일으키도록 유도해야 해. 민준에게 서연이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 그의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고 돈을 숨기고 임신 사실까지 숨긴다는 것을. 그리고 저녁 김 여사는 다시 그들의 집으로 갔다. 일부러 민준이 퇴근한 시간에 맞춰 갔다. 노크도 없이 쳐들어가 저녁을 먹고 있던 부엌으로 들어갔다. 당장 돈이 필요해. 그녀는 문턱에서 말했다. 오늘 당장 100만 원. 민준이 피곤한 눈을 들었다. 엄마, 우리 돈 없어요. 어떻게 없어? 둘 다 일하는데 돈이 왜 없어? 방금 공과금이랑 냉장고, 할부금 냈단 말이에요. 김 여사는 서연에게로 돌아섰다. 넌 왜 말이 없어? 아니면 내 돈은 전부 옷 사는데 다 쓰니? 서연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아무것도 안 써요. 제 월급은 식비랑 생활비로 다 나가요. 그럼 이리 내놔. 내 월급 전부 다 내놓으라고. 너 그저께 월급 받은 거 다 알아. 서연의 얼굴이 하얘졌다. 어머님, 이건 제 월급이에요. 내 거는 없어. 넌 내 집에 살고, 내 밥 먹고, 내 가구를 쓰고 있잖아. 어머님 밥이요. 저희가 다 사서 먹는데요. 닥쳐. 김 여사가 소리쳤다. 너랑 얘기하는 거 아니야. 민준아, 쟤한테 돈 가져오라고 해. 민준은 눈을 내리깔았다. 서연아, 엄마 좀 드려. 정말 필요하신가 봐.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아니요, 민준 씨. 제 월급은 못 드려요. 우린 이미 드릴 만큼 다 드렸어요. 어머님께서 돈이 필요하시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라고 하세요. 김 여사는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못된 것이 나를 거절해. 민준이 앞에서 거절해. 지금이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아, 이 못된 년이. 김 여사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엄마, 진정해요. 민준이 끼어들려 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내가 오늘 너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마. 그리고 김 여사는 온종일 계획했던 일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다리를 들어 올려 서연의 배를 힘껏 걷어찼다. 서연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충격을 느꼈다. 배를 쥐어짜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 그녀는 식탁 모서리를 붙잡고 몸을 구부렸다. 눈앞이 핑 돌았다. 숨이 막혔다.
몸을 펴려고 했지만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와 허리를 펼 수 없게 만들었다. 8주. 초음파로 겨우 보일락 말락한 작은 생명. 그녀의 비밀, 그녀의 희망. 이 모든 것을 조금만 더 견뎌야 하는 이유.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았다. 민주는 벽에 기대어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그녀도 어머니도 아닌 그냥 허공을. 그의 얼굴은 무심했다. 마치 멀리서 벌어지는 흥미없는 일을 관찰하는 사람처럼. 민준 씨.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마치 날씨를 묻는 질문에 답하듯, 아, 엄마, 왜 그랬어?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분노는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형식적인 사실 확인일 뿐이었다. 마치 어머니가 임신한 아내의 배를 걷어찬 게 아니라 식탁보에 차를 쏟은 것처럼. 서연은 그를 보며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가 소리치기를, 어머니를 문 밖으로 밀쳐내기를, 자신을 보호해 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민주는 그저 서서 다른 곳을 쳐다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잘했어. 그는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쟤는 저렇게 다뤄야 돼. 부엌에는 무거운 담요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김 여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다.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다. 서연은 고통의 이를 악물고 몸을 바로 세웠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지난 3년간 그녀를 이곳에 붙잡아 두었던 무언가가. 그녀는 민준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 그 비겁한 시선 회피, 축 처진 어깨, 어머니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아내를 배신할 준비가 된 모습에 서연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변명도, 핑계도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결혼은 민준이 엄마, 잘했어 라고 말한 그 순간 끝났다. 그녀는 말없이 돌아서서 침실로 향했다. 배의 통증은 여전히 욱신거렸다. 하지만 가슴속에 퍼지는 차가운 냉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 이래야지. 김 여사가 등 뒤에서 소리쳤다. 목소리는 승리감에 차 있었다. 내 월급이나 가져와. 어서. 서연은 침실 문을 닫고 등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또 한 번 통증이 점차 가라앉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기시키는 욱신거림만 남았다. 그녀는 눈을 뜨고 옷장을 보았다. 위쪽 선반, 신발 상자가 놓여 있는 곳, 500만 원, 1년 반 동안 아껴 모은 돈, 그녀의 탈출구, 그녀의 자유, 다른 삶으로 가는 티켓. 서연은 옷장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까치발을 들어 상자로 손을 뻗었다. 상자를 꺼내 침대 위에 놓고 뚜껑을 열었다. 봉투가 안에 있었다. 두툼하고 무거웠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들고 무게를 재보았다. 500만 원, 학원에 대한 꿈, 새로운 직업, 독립. 민준과 그의 어머니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 두들겨 맞은 개처럼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떠나는 삶에 대한 꿈.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 서연은 봉투를 상자에 다시 넣고 뚜껑을 닫고 상자를 선반에 올려놓았다. 침대에 앉아 배 위에 손을 얹었다. 8주. 어쩌면 그 충격 이후에, 아니 그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은 행동해야 했다. 서연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12월. 춥고 혹독한 달. 그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생각했다. 빠르고 명확하게, 감정 없이. 시어머니는 월급을 기다린다. 민주는 어머니 편에 섰다. 그녀는 혼자 그들 둘을 상대해야 한다.
만약 지금 돈을 주면 그들은 더 요구할 것이다. 그녀를 완전히 걷어낼 때까지, 상자 속에 500만 원까지 모두 빼앗길 때까지. 아니, 그렇게는 안 된다. 서연은 오래전 여름의 한 대화를 떠올렸다. 그때 그들은 부엌에 셋이 앉아 있었다. 그녀, 민준, 그리고 그의 어머니, 김 여사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캠프에서 쥐를 보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의자 위에 올라가 비명을 지르고 교관은 웃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20살쯤 되었을 때 기숙사에 쥐가 들끓어서 쥐를 박멸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가버렸다는 이야기. 나는 그 짐승들이 죽도록 무서워. 그녀는 그때 몸서리를 치며 말했다. 공황 발작이 올 지경이야. 쥐를 보면 속이 다 뒤집혀. 민주는 그때 웃었다. 서연은 침묵했지만 기억했다. 시어머니가 쥐라는 단어를 말할 때 얼굴이 어떻게 경련했는지 기억했다. 눈에 서렸던 그 동물적인 공포를 기억했다. 서연은 창가에서 돌아서서 닫힌 침실 문을 보았다. 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김 여사가 민준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요구하듯 집요하게. 민준은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계획은 순식간에 명확하고 잔인하며 정의롭게 세워졌다. 서연은 조용히 침실을 나와 남편과 시어머니가 앉아있는 부엌을 지나쳤다. 그들은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재킷을 입고 현관으로 나가 지하실로 내려갔다. 창고 열쇠는 공동으로 사용했다. 지하실은 춥고 눅눅한 냄새가 났다. 서연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구석을 비췄다. 낡은 찬장 옆 구석에 쥐덫이 놓여 있었다. 가을 초에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것이었다. 지하실에 쥐가 들끓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가까이 다가갔다. 첫 번째 쥐덫은 비어 있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 크고 회색인 쥐가 죽은 채로 옆으로 누워 있었다. 발은 뻗어 있고 눈은 감겨 있었다. 서연은 쭈그리고 앉아 그것을 보았다. 마음속에는 연민도 혐오감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심뿐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냈다. 아침에 장을 봐온 바로 그 봉지였다. 조심스럽게 쥐덫을 들어 뒤집었다. 쥐가 봉지 안으로 떨어졌다. 서연은 봉지를 묶고 일어나 지하실을 나와 아파트로 올라갔다. 부엌에는 여전히 민준과 김 여사가 앉아 있었다. 대화는 밤어 있었다. 그들은 TV를 보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지나쳤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선반에서 상자를 꺼내 열었다. 돈 봉투를 꺼내 침대 위에 놓고 비닐봉지를 풀었다. 쥐를 꼬리로 잡고 꺼냈다. 차갑고 뻣뻣했다. 죽은 지 3시간은 좋게 넘었을 것이다. 서연은 봉투를 열어 돈을 침대 위에 쏟았다. 500만 원이 부채처럼 이불 위에 흩어졌다. 그녀는 몇 초간 그것들을 보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지폐를 접어 매트리스 밑에 숨겼다. 쥐를 집어 봉투에 넣고 봉투를 닫았다. 준비는 끝났다. 서연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 밑에는 그늘이 졌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트집을 말없이 견디던 겁먹은 여자가 아니었다. 싸우기 싫어서 마지막 남은 돈까지 내주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남편이 엄마 잘했어 라고 말했을 때 그녀 안에서 무언가 변했고 무언가 부서졌다. 서연은 손을 닦고 화장실에서 나와 봉투를 들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침실 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갔다. 김 여사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민주는 창가에 서서 어둠을 보고 있었다. 서연이 들어서자 둘 다 돌아보았다.
그래, 생각은 해봤니? 김 여사가 비웃었다. 월급이나 일이 내놔. 서연은 말없이 봉투를 내밀었다. 김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것을 받아들었다. 손의 무게를 재보았다. 묵직했다. 그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래야지. 그녀는 손가락으로 봉투를 매만지며 말했다. 다음번에 또 월급 안 내놓으면 그땐 죽을 줄 알아. 알았어. 서연은 말이 없었다. 내가 묻잖아. 알았냐고. 네, 알았어요.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김 여사는 흡족하게 웃으며 봉투를 손 안에서 돌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 순간을 음미하며 봉투를 열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봉투 가장자리를 찍고 안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았다. 민준도 창가에서 돌아와 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돈을 꺼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무기력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 여사는 봉투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만졌다. 차갑고 지폐처럼 바삭거리지 않았다. 무언가 빽빽하고 털이 있는 것. 그녀는 손을 꺼냈다. 손바닥 위에는 쥐가 있었다. 회색의 죽은 이빨을 드러낸 쥐. 김 여사는 자신의 손바닥을 보았다. 1초, 2초. 뇌가 눈앞의 광경을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쥐. 그녀는 손에 쥐를 들고 있다. 죽은 차가운 쥐를. 목구멍에서 비명도 아닌 소리가 터져 나왔다. 비명과 쉰소리의 중간쯤 되는 높고 날카로운 동물적인 소리. 손이 경련하며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다. 쥐도 함께. 김 여사는 비틀거리며 물러나다 식탁에 등을 부딪혔다. 눈은 흰자위가 다 보일 정도로 커졌다. 아!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아! 손이 떨렸다. 그녀는 방금 쥐가 놓여있던 손바닥을 보며 옷에 미친 듯이 문질렀다. 아플 정도로 그 감촉을 지우려는 듯이. 엄마. 민준이 그녀에게 달려갔다. 엄마, 왜 그래요? 김 여사는 듣지 못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쥐를 보며 비명을 질렀다. 멈추지 않고 한 가지 톤으로.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회색으로 변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숨이 가빠졌다. 엄마. 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엄마, 숨 쉬어요. 침착하게. 하지만 김 여사는 이미 침착하게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헐떡이며 가슴을 붙잡았고 눈은 뒤집혔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기 시작했다. 민준이 겨우 그녀를 붙잡았다. 서연아, 119 불러. 그가 소리쳤다. 빨리. 서연은 문가에 서서 보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 창백하고 겁에 질린 민준이 그녀를 붙잡으려 애쓰는 모습. 김 여사가 입으로 공기를 움켜쥐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한 모습을. 서연아, 119 부르라고 했잖아. 서연은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누르고 기계적인 목소리로 주소를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오고 있대. 그녀가 말했다. 나 좀 도와줘. 민주는 어머니를 옆으로 눕히려고 애썼다. 입은 좀 잡아줘. 서연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도와달라고 했잖아. 싫어.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민준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눈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담겨 있었다. 뭐라고? 싫다고? 그는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그의 머릿속에서 그림이 천천히 맞춰지는 것을 보았다. 봉투 속의 쥐, 아내의 평온함, 돕기를 거부하는 모습. 너구나. 그가 내뱉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거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아니, 교훈을 주려고 했어. 교훈. 심장마비가 왔잖아. 고혈압성 위기겠지.
서연이 정정했다. 놀라서 혈압이 치솟은 거야. 불행히도 죽지는 않을 거야. 민주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내를 쳐다보았다. 너 미쳤어. 그럴지도. 아니면 그냥 참는데 지쳤을지도 몰라. 내 엄마는 3년 동안 나를 괴롭혔고 넌 3년 동안 침묵했어. 오늘 그녀는 내 배를 걷어찼어. 나 임신했어. 민준아. 8주야. 내 엄마는 그걸 알면서도 내 배를 걷어찼고 넌 엄마 잘했어. 라고 했지. 넌 그걸 승인했어.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가 임신했다고? 응. 그리고 내 엄마는 우리 아이를 거의 죽일 뻔했고 넌 나한테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지. 민주는 물밖에 물고기처럼 입을 뻐끔거렸다. 김 여사는 그의 팔에 안겨 거칠고 쉰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서연은 일어섰다. 나 갈게. 나 갈 거야. 민준아. 구급차가 오면 내 엄마가 발작을 일으켰다고 말해.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를 찾으려고도 하지 마. 서연아, 안 돼. 다 끝났어. 그녀는 돌아서서 침실로 향했다. 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지만 막으려 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신음하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되지 않았다. 침실에서 서연은 매트리스 밑에서 돈을 꺼냈다. 500만 원.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서류를 챙겼다.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의료기록, 가장 필요한 것만 챙겼다. 이틀치 옷, 화장품, 휴대폰 충전기, 불필요한 것은 없었다. 그녀가 가방 지퍼를 잠글 때 초인종이 울렸다. 구급대원이었다. 서연은 침실을 나와 부엌을 지나쳤다. 민준이 문을 열어 구급대원을 들였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피곤하고 흐릿한 눈빛의 남자였다. 그는 김 여사 옆에 쭈그려 앉아 혈압과 맥박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고혈압성 위기네요. 그가 말했다. 뇌졸중이 아닌 게 다행입니다.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습니다. 서연은 현관에 서 있었다. 가방을 손에 든 채 민준이 돌아보며 그녀를 보았다. 너 정말 가는 거야? 응. 어디로? 네가 알바 아니야. 서연아, 잠깐만. 아니. 그녀는 문을 열고 계단으로 나갔다. 민주는 따라오지 않았다. 들것에 실리는 어머니 곁에 남아 있었다. 서연은 아래로 내려가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12월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폐가 맑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불렀다. 차를 기다리는 동안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갈게. 전화하지도 찾지도 마. 필요한 건 다 가져갔어. 아파트는 내 거야. 엄마랑 잘 살아. 한 달 뒤에 이혼 소송 걸게. 전송. 번호 차단. 택시는 5분 뒤에 도착했다. 야구 모자를 쓴 젊은 기사.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는 서연의 가방을 곁눈질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어디로 가시나요? 서연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호텔 주소를 댔다. 택시를 기다리는 몇 분 동안 인터넷에서 찾은 가장 저렴한 곳이었다.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다.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보았다. 도시는 제 삶을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어딘가로 바삐 움직였다. 상점들은 쇼윈도를 환하게 밝혔다. 어딘가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어딘가에서는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평범한 12월 저녁, 평범한 도시, 평범한 삶. 오직 서연에게만 이 삶은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호텔에서는 퀴퀴한 냄새와 값싼 방향제 냄새가 났다. 무표정한 얼굴에 25살쯤 된 여직원이 신분증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했다. 1박에 7만 원 선불입니다. 서연은 돈을 꺼내 세어주고 3층 객실 열쇠를 받았다. 방은 작고 비좁았다.
침대, 책상, 의자, 옷장. 창문은 안뜰을 향해 있었지만 깨끗했고 침구는 뽀송했다. 서연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다. 정적. 그녀는 배 위에 손을 얹었다. 통증은 거의 사라졌다. 둔한 수심만 남았다. 서연은 눈을 감고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아기는 살아남았다. 눈물이 예고 없이 갑자기 뜨겁게 쏟아졌다. 서연은 소리내어 흐느끼지 않으려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 조용히 거의 소리 없이 울었다. 안도감에, 두려움에, 피로감에 울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에,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에, 더 이상 아무도 자신을 모욕하고 요구하고 때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울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다. 그리고는 얼굴을 닦고 일어나 찬물로 세수하고 세면대 위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눈은 빨갛고 부어 있었고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서연은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었다.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 한 통. 아마 민준이 다른 사람 전화로 걸었을 것이다. 그녀는 통화 기록을 삭제하고 그 번호도 차단했다. 그리고 연락처를 열어 아버지의 번호를 찾았다. 1년 넘게 통화하지 않았다. 결혼 후 아버지가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서연은 짧고 건조하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서운해하며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침묵만이 있었다. 서연은 번호를 보았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망설였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긴 신호음, 하나, 둘, 셋. 막 전화를 끊으려 할 때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이냐? 아버지였다. 놀랍고 경계하는 목소리. 네, 아빠. 무슨 일이냐?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말이 목에 걸려 문장이 되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아빠, 도움이 필요해요. 잠시 침묵. 그리고 부드럽게 말해봐라. 그리고 서연은 천천히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민준에 대해, 시어머니에 대해, 3년간의 인내와 굴욕에 대해, 모으고 있던 돈에 대해, 배를 걷어차인 일에 대해, 임신에 대해, 봉투 속의 쥐에 대해, 어떻게 집을 나왔는지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말없이 끼어들지 않고 들었다. 가끔 짧게 한숨을 쉴 뿐이었다. 서연이 말을 마쳤을 때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호텔 주소 불러라. 지금 출발한다. 4시간 안에 도착할 거야. 아빠, 대전이잖아요. 멀어요. 상관없어. 간다. 민호도 같이 갈 거다. 민호는 그녀의 오빠였다. 5살 위. 그와도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 아빠, 안 그러셔도 돼요. 그래야 한다. 넌 내 딸이야.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지. 내가 간다. 그걸로 끝이야. 서연은 다시 목구멍으로 덩어리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보지 못했지만 감사해요. 고마울 거 없다. 주소나 불러. 그녀는 주소를 말했다. 아버지는 받아 적고 출발할 때 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했다. 서연은 휴대폰을 책상 위에 놓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4시간 기다려야 했다. 조금만 더 버텨야 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올 것이고, 그러면 무언가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러면 서연은 눈을 감았다. 피로가 순식간에 무거운 파도처럼 덮쳐왔다. 자고 싶지 않았다. 꿈에서 그 이미지들이 돌아올까봐 두려웠다. 이빨을 드러낸 시어머니, 무심한 눈빛의 민준, 김 여사의 손바닥에 놓인 쥐. 하지만 피로는 두려움보다 강했다. 서연은 거의 즉시 잠에 빠져들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거칠고 다급한 소리.
그녀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휴대폰을 잡았다. 새벽 4시, 누구지? 노크 소리가 다시 들렸다. 서연아, 아빠다. 아버지의 목소리. 그녀는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달려가 활짝 열었다. 문턱에는 아버지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검은 재킷 차림. 옆에는 민호 오빠가 똑같이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아빠. 아버지는 그녀를 말없이 꽉 안아주었다. 서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마지막 남은 긴장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어릴 때처럼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다. 이제 다 괜찮아. 민호가 방 안으로 들어와 둘러보고는 얼굴을 찌푸렸다. 이런 데서 잤어? 우리 집으로 가자. 오빠, 난 못 가. 갈 수 있어. 아빠가 가자고 하셔. 내가 가자고 한다. 우리 집에 방 많아. 서연은 아버지를 보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짐 챙겨. 가자. 아파트는요? 아버지는 비웃었다. 거기 가는 길에 들를 거야. 내 짐 다 챙기고 그네 남편이라는 놈이랑 그 엄마라는 여자가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할 거다. 아빠, 거기 민준 씨 있을 텐데. 그래서 뭐? 민호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 자식이 무서워? 아니. 그럼 가자. 서연은 오빠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고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다. 부모님이 자신을 외면했고 오빠가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밤중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와서 말했다. 우리가 널 데리러 왔어. 알았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가요. 그들은 아버지의 낡았지만 튼튼한 차에 셋이 타고 달렸다. 서연은 뒷자리에 앉아 밤의 도시를 창밖으로 보았다. 아버지는 말없이 집중해서 운전했다. 민호는 그 옆에 앉아 가끔 백미러로 동생을 쳐다보았다. 정말 거기로 가고 싶으냐? 아버지가 익숙한 거리로 접어들며 물었다. 네. 제 물건이랑 서류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제가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싶어요. 알았다. 아버지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아파트 입구에 주차했다. 서연이 먼저 내렸다. 아버지와 민호가 뒤를 따랐다. 3층으로 올라갔다. 아파트 문 앞에서 서연은 멈춰서서 열쇠를 꺼냈다. 손이 살짝 떨렸다. 내가 같이 들어갈게.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열쇠를 자물쇠에 꽂아 돌렸다. 문이 열렸다. 아파트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부엌에는 민준이 앉아 있었다. 앞에는 마시다만 찻잔이 놓여 있었다. 그들이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서연아, 짐 가지러 왔어.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방해하지 마. 민준이 일어섰다.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해. 할 얘기 없어. 서연아, 제발. 민호가 앞으로 나서며 동생을 가로막았다.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 민준은 민호를 보았다. 그는 민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어깨는 2배는 넓었다. 전직 복서 출신으로 쇼핑몰 보안팀에서 일했다. 민준은 침을 삼키며 한 걸음 물러섰다. 누구세요? 내 오빠야. 서연이 대답하고 그를 지나쳐 침실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복도에 남아 팔짱을 낀 채 말없이 민준을 쳐다보았다. 무겁고 평가하는 듯한 시선. 민준은 눈을 피했다. 침실에서 서연은 빠르게 짐을 쌌다. 옷, 신발, 화장품, 액세서리, 많지는 않았다. 모두 그녀의 것이었다. 민호가 복도에서 큰 여행 가방을 가져왔다. 자, 여기에 담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고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이 그녀의 아파트, 그녀의 집이었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는 불난 집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와야 하는 낯선 곳이 되었다. 서연아, 복도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짐을 쌌다. 서연아, 내가 너랑 얘기하고 있잖아. 민호가 침실에서 나왔다. 닥치라고 했지. 마지막 경고야. 여긴 내 집이고 내 아내야. 나한테는 권리가 있어. 너한테는 아무 권리도 없어. 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다. 넌 내 엄마가 내 딸을 때리는 걸 보고만 있었어. 넌 그걸 승인했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지. 너한테는 아무 권리도 없어.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는 서연이가 임신한 줄 몰랐어요. 그게 달라지나 아버지가 그에게 다가섰다. 그럼 임신 안 했으면 때려도 된다는 거냐? 그런 말이냐고?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민주는 말이 없었다. 바로 그거야. 넌 아무 뜻도 없었어. 할 말이 없으니까. 서연이 가득 찬 가방을 들고 침실에서 나왔다. 민호가 그것을 받아들고 출구로 향했다. 서연은 화장실로 들어가 그곳에서 자기 물건을 챙겼다. 그리고 현관으로 재킷, 부츠, 목도리, 다 됐냐? 아버지가 물었다. 네, 다 됐어요. 민주는 복도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초라한 모습. 서연아, 잠깐만. 어디로 가려고? 너 돈도 없잖아. 서연은 멈춰서서 그를 돌아보았다. 나 돈 있어. 그 500만 원. 내가 1년 반 동안 모은 돈. 네 엄마가 알고 뺏으려 했던 바로 그 돈. 내가 숨겨뒀고 그 돈은 너와 네 엄마 없는 내 새로운 인생을 위해 쓰일 거야. 하지만은 없어. 민준아, 다 끝났어. 다음 달에 이혼 소송 걸 거야. 너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내 엄마랑 여기서 잘 살아. 내 월급 다 갖다 바치고 계속 그 여자 통제받으면서 살라고. 난 자유야. 그녀는 돌아서서 출구로 향했다. 아버지와 민호가 뒤따랐다. 서연아, 민준이 소리쳤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계단으로 나가 아래로 내려갔다. 등 뒤에서 아파트 문이 쾅 닫혔다. 민준이 뒤따라 달려나왔다. 서연아, 기다려. 그녀는 1층에서 멈춰서서 돌아보았다. 민준은 계단에 서서 난간을 붙잡고 있었다. 또 뭐? 나 널 사랑해. 서연은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민준아. 넌 날 사랑하지 않아. 넌 내 엄마를 사랑해. 넌 항상 엄마만 사랑했어. 나는 그냥 편리한 부속품이었지. 요리하고 청소하고 말대꾸 안 하는 사람. 하지만 난 더 이상 편리하게 살기 싫어. 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너와 내 엄마 옆에서는 그게 불가능해. 서연아, 잘 있어, 민준아. 그녀는 아파트 입구를 나섰다. 아버지와 민호는 이미 차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뒷자리에 앉아 문을 쾅 닫았다. 아버지가 시동을 걸고 출발했다. 서연은 돌아보았다. 민주는 입구에 서 있었다. 작고 구부정한 모습으로 차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자신의 아파트로, 자신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갔다. 이제 어디로 갈까? 아버지가 물었다. 집으로요. 괜찮다면요. 당연히 괜찮지. 넌 우리 딸이고 우리 동생이야. 언제나 우리 집이 내 집이야. 서연은 눈을 감고 좌석에 기댔다. 피로가 무거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이건 다른 피로였다. 3년간 쌓여온 삶의 의지와 힘을 앗아가던 그런 피로가 아니었다. 이건 싸움 뒤에
승리 뒤에 피로였다. 그들은 새벽녘에 대전에 도착했다. 아버지는 도시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에 살았다. 침실 2개, 부엌, 거실. 민호는 따로 살았지만 걸어서 5분 거리로 아주 가까웠다. 여기가 내 방이다. 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지금은 잡동사니가 좀 있지만 내일 치우자. 고마워요, 아빠. 아버지는 그녀를 안고 정수리에 입을 맞췄다. 자거라. 쉬고 나중에 얘기하자. 서연은 옷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웠다. 순식간에 잠이 들었다. 점심때쯤 잠이 깼다. 창문으로 햇살이 비쳤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었다. 서연은 천장을 보며 누워 집의 소리를 들었다. 아래층에서 누군가 움직였다. 아마 아버지일 것이다. 커피와 계란 프라이 냄새. 평범한 아침. 고함도, 불평도, 두려움도 없는 평온한 아침. 서연은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버지는 부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딸을 보자 신문을 옆으로 치웠다. 잘 잤냐? 네, 앉아라. 아침 식사는 가스레인지 위에 있다. 서연이 앉아 아버지는 그녀 앞에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가 담긴 접시를 놓아주었다. 큰 머그잔에 담긴 커피. 그녀는 포크를 들고 말없이 먹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묻지 않았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다 먹자 그는 커피를 더 따라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이제 어쩔 셈이냐. 서연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혼하고 회계학원 다니고 직장 구하고 아이 낳고 살 거예요. 혼자? 네, 혼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도 넌 혼자가 아니야. 나와 민호가 항상 옆에 있다. 알아요, 아빠. 고마워요. 그들은 말없이 커피를 마저 마셨다. 창밖으로 참새떼가 날아갔다.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평범한 삶. 드라마도 스캔들도 없는 단순한 삶. 서연은 배 위에 손을 얹었다. 구주,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생명. 그녀의 아이, 그녀의 미래. 아빠, 엄마랑은 어떻게 이혼하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힘들었지. 하지만 해야만 했어. 우리는 서로 맞지 않았다. 그 사람은 원하는 게 있었고 나는 다른 걸 원했지. 서로를 괴롭히느니 헤어지는 게 낫다. 이혼한 거 후회하세요? 아니, 너랑 연락이 끊긴 건. 그래, 그건 아주 많이 후회한다. 서연은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덮었다. 이제 우리 옆에 있잖아요. 이제 옆에 있지. 아버지가 미소 지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민호가 늘 그렇듯 허락 없이 들어왔다. 안녕, 너 어때? 괜찮아. 서연은 일어나 오빠를 안았다. 와줘서 고마워. 별거 아니야. 넌 내 동생이고 그네 남편이라는 놈. 민호는 얼굴을 찌푸렸다. 찌질이. 엄마가 아내 때리는 걸 보고만 있다니. 오빠, 그만해. 뭘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데. 아빠한테 들었어. 그 자식이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엄마, 잘했어라고? 나였으면 그 말 듣고 바로 턱을 날려버렸을 거야. 그럴 가치도 없어, 그 사람은.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에 앉았다. 근데 그 엄마라는 사람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빠가 그러는데 네가 쥐를 줬다며? 서연은 비웃었다. 응, 죽은 쥐. 돈 대신 돈을 달라고 하길래 봉투를 줬는데 안에는 월급이 아니라 쥐가 있었지. 어릴 때부터 공포증이 있었거든. 민호는 박장대소했다. 천재네. 무서워서 오줌이라도 쌌으면 좋겠다. 고혈압성 위기가 왔대. 구급차 불렀다고 하더라. 그걸로 싸게 먹혔네. 나였으면 진짜. 민호. 아버지가 엄하게 말했다. 그만해라. 민호는 입을 다물었지만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남아 있었다. 그들은 저녁까지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는 가구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는 이야기를 했다. 민호는 쇼핑몰과 동료 보안 요원들 이야기를 했다. 서연은 들으며 가끔 말을 거들었다. 그녀는 좋았다. 평온하고 안전했다. 저녁에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서연은 받지 않았다. 그리고 또 전화가 왔고 또 왔다. 그녀는 모든 번호를 차례로 차단했다. 그놈이야? 민호가 물었다. 아마도 내가 전화해 줄까? 다시는 귀찮게 굴지 말라고 설명해 줄게. 괜찮아. 곧 포기할 거야.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서연은 모든 번호를 차단했다. 그리고는 이메일로 길고 두서없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돌아와 달라고, 사랑한다고, 어머니가 더 이상 오지 않을 거라고,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했다. 서연은 처음 2통의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열어보지 않고, 보지도 않고 바로 삭제했다. 일주일 뒤, 민준이 대전으로 찾아왔다. 아마도 공통된 지인을 통해 아버지의 주소를 알아냈을 것이다. 이른 아침에 초인종을 눌렀다. 민호가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야? 서연이랑 얘기 좀 해야겠어. 서연이는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제발, 5분만. 민호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돌아보며 소리쳤다. 서연아, 내 전 남편 될 놈이 기어왔다. 서연이 아래층으로 내려와 문턱에 서 있는 민준을 보았다. 수척하고 면도도 안 한 구겨진 재킷 차림. 무슨 일이야?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서연아, 제발 5분만, 딱 5분만.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좋아, 5분. 여기서, 문 앞에서.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옆으로 비켜섰지만 만약을 대비해 복도에 남아 있었다. 네가 돌아왔으면 좋겠어. 민준이 시작했다. 아니, 서연아, 나 변했어. 정말이야.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 엄마, 이제 우리 집에 안 오실 거야. 내가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어머니 반응이 어땠는데?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안 좋았지. 하지만 내가 고집 부렸어. 우리 가족 방해하면 엄마랑 연 끊을 거라고 말했어.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 정말이야, 민준아. 서연이 피곤하게 말했다. 넌 평생 내 엄마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했어. 평생 엄마를 최우선으로 뒀지. 넌 3년 동안 내가 괴롭힘 당하는 걸 방치했어. 내가 임신한 걸 알면서도 엄마가 내 배를 때리는 걸 보고만 있었어. 그리고 넌 그걸 승인했지. 엄마, 잘했어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일주일 만에 네가 변했다고 믿으라고? 나 정말 변했어. 아니 민준아, 넌 변하지 않았어. 넌 그냥 가사도우미를 잃은 거야. 너희 모자가 하는 짓을 말없이 참아주던 편리한 아내를 이제 네가 불편해진 거지. 요리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온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말해봐. 네 엄마 지금 어디 계셔? 민주는 머뭇거렸다. 그분은 집에, 자기 아파트예요. 아니면 우리 집? 침묵. 민준아, 내가 묻잖아. 내 엄마 어디 계시냐고. 우리 집에.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 일 이후로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하셔. 나한테 와서 살게 해달라고 하셨어. 서연은 비웃었다. 바로 그거야. 그분이 부탁했고 넌 늘 그랬듯이 거절하지 못했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민준아. 아무것도,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넌 약하니까. 넌 아니라고 말할 줄 몰라. 넌 내 가족을 지킬 줄 몰라. 넌 항상 엄마를 선택해.
난 더 이상 이 순위로 살고 싶지 않아. 서연아, 돌아가 민준아. 내 엄마랑 살아. 다음 주에 이혼 소송 걸게. 저항하지도 질질 끌지도 마. 그냥 서류에 서명하고 날 보내줘. 아이는 서연은 배 위에 손을 얹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내가 혼자 낳을 거고 혼자 키울 거야. 너한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양육비도 아무것도. 그냥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민주는 그녀를 보았다.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난 널 잃고 싶지 않아. 넌 이미 날 잃었어. 엄마, 잘했어라고 말한 그 순간에 잘 가, 민준아. 그녀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민호가 민준의 코앞에서 문을 닫았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서서 차로 향했다. 서연은 자기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다. 오직 차갑고 먹먹한 공허함뿐이었다.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와 옆에 앉았다. 잘했다. 알아요.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 거다. 전 혼자가 아니에요. 아빠랑 오빠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언제나. 서연은 열흘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는 저항하지 않고 말없이 모든 서류에 서명했다. 판사는 한 달 뒤 심리를 지정했다. 간단한 형식이었다. 자녀 없고 공동 재산 없는 결혼. 양측 모두 이혼에 동의. 서연은 회계학원에 등록했다. 3개월 과정. 그리고 자격증. 수업은 1월에 시작되었다. 그녀는 매일 학원에 가서 스펀지처럼 탐욕스럽게 지식을 흡수했다. 좋았다. 배우는 것이,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이, 뇌가 작동하고 분석하고 기억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좋았다. 임신 기간은 순조롭게 지나갔다. 그 충격 이후에도 아무런 합병증이 없었다. 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랐다. 서연은 모든 검진을 받고 모든 검사를 했다. 의사는 그녀를 칭찬했다. 3월에 심리가 열렸다. 서연은 혼자 왔다. 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왔다. 김 여사는 서연을 증오에 찬 눈으로 쳐다보았다.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다. 판사는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을 했다. 둘 다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이혼이 성립되었다. 서연은 법정에서 자유로운 여성이 되어 나왔다. 민준이 복도에서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서연아, 기다려. 그녀는 멈춰서서 돌아보았다. 왜, 혹시 아이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면. 필요 없어. 하지만 내 아이이기도 하잖아. 아니, 민준아, 내 아이야. 오직 내 아이. 넌 내 엄마가 내 배를 때리는 걸 보고만 서 있었던 그 순간 아빠라고 불릴 자격을 잃었어. 넌 선택했어. 이제 그 선택과 함께 살아. 그녀는 돌아서서 가버렸다. 그들은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서연은 4월에 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땄다.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2주 만에 찾았다. 작은 건설회사의 회계보조. 월급은 280만 원. 괜찮은 돈, 좋은 동료들. 임신한 직원을 꺼리지 않는 이해심 많은 상사. 배는 불러왔다. 5월에는 눈에 띄게 되었고 6월에는 커졌다. 서연은 마지막까지 일하다가 8월 37주차에야 출산 휴가에 들어갔다. 진통은 예고 없이 밤에 갑자기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차로 그녀를 산부인과에 데려다 주었다. 민호가 뒤따라왔다. 그들은 복도에 앉아 기다렸다. 서연은 14시간 동안 진통했다. 힘들고 길고 아팠다. 하지만 조산사가 작고 우는 덩어리를 그녀의 가슴에 올려놓았을 때 아픔은 잊혔다. 딸이에요. 조산사가 말했다. 3.2kg. 건강해요. 서연은 딸을 보며 조용히 소리 없이 울었다. 딸,
그녀의 딸. 작고 빨갛고 눈을 꼭 감고 있는.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예요? 조산사가 물었다.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이름은 오래전에 5월에 아이의 성별을 알았을 때 이미 정해두었다. 지혜. 지혜라고 부를 거예요. 지혜. 새로운 시작. 아버지와 민호는 저녁에 그녀의 병실로 찾아왔다. 아버지는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민호는 과일과 주스가 담긴 봉지를. 어떠냐? 아버지가 몸을 숙여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피곤하지만 행복해요. 그들은 아기 침대에서 자고 있는 지혜를 보았다. 작고 무방비하고 완벽한. 예쁘네. 민호가 말했다. 너 닮았어. 서연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 그녀는 3일 뒤에 퇴원했다. 아버지가 차를 가지고 그녀를 데리러 왔다. 그들은 지혜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녀를 기다리고 사랑하고 짐이 아닌 기쁨으로 여기는 집으로. 서연은 자기 방에 앉아 딸을 품에 안고 1년 동안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1년 전 그녀는 시어머니의 학대를 견디는 겁먹고 억눌린 아내였다. 1년 전 그녀는 도망칠 꿈을 꾸며 몰래 돈을 모으고 있었다. 1년 전 그녀는 자신의 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다. 딸이 있고 직업이 있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었다. 고함과 굴욕 없는 밝고 평온한 미래가 있었다. 지혜가 꿈틀거리며 크고 검은 눈을 뜨고 엄마를 보았다. 서연은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안녕, 아가. 내가 네 엄마야. 그리고 약속할게. 넌 참는 게 뭔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속에서 모든 것이 비명을 지를 때, 난 널 강하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키울 거야.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지혜는 눈을 깜빡이고, 하품했다. 서연은 그녀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괜찮았다. 마침내, 모든 것이 괜찮았다. 시간은 흘렀다. 지혜는 자랐다. 서연은 딸이 18개월이 되었을 때 복직했다. 아버지와 민호가 아이를 돌보는 것을 도왔다.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었다. 서연은 승진하여 회계팀장이 되었다. 월급은 400만 원으로 올랐다. 큰 돈이었다. 따로 아파트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말렸다. 왜 굳이 월세로 나가? 여기서 살아. 방도 많고 지혜도 우리랑 있는 게 좋잖아. 서연은 다투지 않았다. 그녀도 정말 좋았다. 집에는 질서와 평온, 사랑이 가득했다. 지혜는 명랑하고 개방적인 아이로 자랐다. 자주 웃고 드물게 울었다. 할아버지를 하부지, 민호 삼촌을 삼촌이라고 불렀다. 둘 다 무척 좋아했다. 가끔 서연은 민준을 생각했다. 그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마도 어머니와 함께 여전히 돈을 갖다 바치고, 여전히 그녀가 명령할 때 침묵하고, 여전히 혼자일 것이다. 그가 안쓰럽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했다. 아내 대신 어머니를 선택했다. 이제 그 선택과 함께 살아야 했다. 그리고 서연은 자신의 삶을 살았다. 일하고 딸을 키우고 아버지와 오빠와 교류하고 가끔 대학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시 연락이 닿았다.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공원에도 갔다. 자유롭고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지혜가 3살이 되었다. 서연은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다. 집에서 케이크와 풍선, 선물과 함께 아버지, 민호, 그리고 아이들을 동반한 몇몇 친구들이 왔다. 지혜는 집안을 뛰어다니며 기쁨의 소리를 지르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저녁에 손님들이 돌아간 뒤 서연은 아버지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의자에서 잠든 지혜를 보았다. 착한 아이야. 아버지가 말했다. 최고지. 그리고 너도 대단해. 잘 해냈어. 서연은 미소 지었다. 우리가 해냈죠. 함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그들은 말없이 차를 마저 마셨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9월 저녁 정적. 서연은 작고 잠든 무방비한 딸을 보며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떠났고 참지 않았고 굽히지 않았다. 자신을 선택했고 존엄을 선택했고 자유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 지혜가 잠결에 꿈틀거리며 미소 지었다. 서연은 다가가 그녀를 안아들고 침대로 데려가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잘 자, 아가. 방에서 나와 문을 살짝 닫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다. 자러 갈 거냐? 네. 피곤해요. 자거라. 내일은 새로운 날이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지를 안았다. 고마워요, 아빠. 모든 게 고마울 거 없다, 딸아. 아무것도. 그녀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눕고 눈을 감았다. 몇 분 뒤 잠이 들었다. 꿈에는 지혜가 나왔다. 어른이 된 아름답고 강한 서연이 키우고 싶었던 바로 그 모습.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행복한, 두려움 없이, 굴욕 없이, 참을 필요 없이 그냥 행복한.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전부였다.